반갑습니다. 11월, 12월 과정 오늘 마지막입니다. 야, 우리 만난 지 벌써 2달 정도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총강인지는 아시죠? 이번 주가 다 총강이고 다음 주는 뭐 하실 겁니까? 쌤들은 이제 내년 대비 체력을 업시키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복습하세요. 어때요? 한 7주 정도 진행했더니 합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업되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자신이 업된 겁니까? 자신이 다운된 겁니까? 업? 그럼 합격이에요. 합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일단 뺄게요. 일단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 뭘까요?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중에 시험장에 안 가실 분들이, 우리는 다 가겠지만 지난 시간 강의를 해보면 마음이 불편한 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였던 분들이 빠르면 3월, 늦으면 한 5월달쯤 되면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가 생겨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험 준비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시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한다는 관점으로 정리하지 말고. 다시 암기해봐요. 자, 수도 다 암기되었으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놓을까요? 시험 문제 어떻게 놓을까요? 낸들 알아요? 자, 이래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다시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외워요. 생짜로. 연습장 몇 번 쓰고 반복하고 해서 끝내는 암기를 해요. 문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니 불필요한 학습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변함없이 여러분 시험에서 만날 것이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나오느냐? 블랭크 채우는 거예요.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느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일 앞에 가치의 3면성 돼 있죠. 세 가지 쭉 읽어볼까요? 무엇인가에 블랭크 해놓고 공란에 들어갈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3방시라고 나오죠. 3방식 들어가 볼까요? 7방법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파트죠? 우리 지난주 했을 때 가격 구하는 거죠. 가격을 구하는 건데, 우리 법에서는 가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가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론은 그게 가격이라는 것이고,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알고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가액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개 방식이 있다고요? 각각 가액을 구하고 임대료를 구하면 전체 몇 가지? 6가지? 아니, 3가지 방식이니까 각각 가액도 구하고 임대료도 구하니까 전체 몇 개? 6개. 그 중에 토지만 새로 만들어진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토지평가는 별도로 하도록 법이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하더라도 얘도 비교 방식에 속한다, 이런 개념이죠. 다시, 이걸 열심히 연습장에 쓰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기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일단 우리가 합격하려면 시험장 가야죠. 그 시험장을 가야 합격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서 접수자 대비 실제 시험 당일날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가 결시합니다. 심할 때는 40%가 결시해요. 심하게 결석률이 많아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결론은 학습량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니 가본들 별 실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아예 안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개인적인 사유로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일단은 가야 돼요. 그럼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생짜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잘 봐요. 제로의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죠? 11조라고 돼 있죠. 그럼 분위기상 법이라 뜻, 그죠? 법이라는 뜻이겠죠. 블랭크 만들어 놨죠. 블랭크. 자, 하나씩 한번 채워보세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오케이. 수익 방식. 가격을 구하는 방법들만 찾아보세요.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원가법. 여기는 뭐가 나오던가요? 기억하면 대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라는 것만 다를 뿐이어도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던가요? 숫자로 시작하는 거. 임대료 구하는 방법 차례대로 한번 블랭크 채워보세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런 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블랭크 만들어 놓고 블랭크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느냐. 이렇게 심하게 많이 노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 그러면 학습해야 될 게 한결 적어질 거예요. 방금 봤던 그 11조입니다. 답 찾아보세요. 답은 몇 번?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걸 기계적으로 내 머릿속에 다 입력해야 되는 건가요? 생각해, 이걸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어야 그래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나고요? 아니죠. 전반적인 느낌 정도만 잡아도 답은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삼명선도 있고 3방식도 있고 7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인데 각각은 가액도 가격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 있다 보니까 6개야. 그런데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라는 정도만. 그래도 용어를 보세요. 유치하게 나오진 유치하죠. 이상한 단어도 막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대충 그 정도 하면 찾아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파트가 시험 문제로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알고 접근한다면 책을 보는 시간 대비 점수를 받기가 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합격하기가 편할 거라는 얘기죠. 수험 기간 동안 마음고생 적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방향을 한번 바꾸세요. 여러분들을 만났던 7주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바꾸세요. 바꿔. 스마트해지세요. 아날로그적 사고 버리고요. 구태 그렇게 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조금 더 합격하기가 용이해질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주 감정평가 기본 개념은 잡았으니까
지난번에 퀴즈 안 냈습니까? 어디에 소재하는 부동산인지? 했던가요? 자, 가격 구해봅시다. 자, 투자자는 지금 고민합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가격의 전문가라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시가의 전문가인 것이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요새는 여러분들은 TV를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기사를 봅니까? 내려가는 기사를 봅니까? 내려간다는 기사를 보고 급매물이 잡힌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자, 그래서 결론 2022년도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닌가요? 근데 그는 모르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는 그 시간이 지나야 알죠. 2023년이 되면 2022년도의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측하는 것은 무조건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니까 전문적인 데이터로, 느낌으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물어보면 말을 못할 거 아닌가요? 자, 그럼 다시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단지 가격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수요와 공급이. 자, 그러면 가격은 오른다, 내린다.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여전히.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주택 공급량이 120%에 육박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마다 얼마씩 증가를 해야 된다고요? 인구수 곱하기 0.05%만큼 증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급의 문제일까요? 수요의 문제일까요? 지금 현재는. 네, 지금 현재는 수요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한 대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문제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치수적 개념인데요. 가끔 매스컴에서 듣다 보니까 뭐 매수자 우위 지수 이런 말 쓰던가요? 들어본 것 같습니까? 매도자 우위 지수라는 표현들이 그 치수를 결정하는 게 단순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로 결정해요. 여러 데이터로 결정 그 지수 자체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고, 세 번째는 금리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은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들은 앞으로 관련 세금이라든지 규제 등등을 완화시키겠다고 합니까? 강화시키겠다고 합니까? 완화시켜서 가격이 다시 오르면 그때 자기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그러니까 후보일 때와 되었을 때는 다르죠.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후는 분명히 다르죠. 결혼하기 전에 뭐 다 해준다면서요? 그럼 결혼하고 난 후는요?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찍었다. 그 다음에 후회한다. 그런 바보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일 필요가 있고, 그들의 얘기는 특히 개의치 말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난 5년 동안의 규제는 점점 강화되었다면 이제 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겠죠. 현 정부, 이전 정부는 누구였죠? 박근혜 정부요? 그 이전에는요? 이명박 정부, 그 이전에는요?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규제였습니까? 완화였습니까? 규제를 상당히 강화시켰죠. 그 다음 정부 딱 들었으니까 뭐 하던가요? 전부 다 정책을 다 갈아치우죠. 완화시키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정책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과거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과거 정부가 규제를 했대요. 그럼 새로운 정부가 또 규제를 계속 이어간다면 대체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될까요? 땅을 사기만 사봐야 다시 군대를 10년간 보낼 거야. 이렇게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규제했으면 그 다음에는 완화하는 게 순서겠죠. 완화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요, 또 규제해야죠. 누가 정권을 잡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든. 그러니까 이런 계속 갔다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투기 지역입니까? 응? 과열 지역입니까? 조정 지역입니까? 모릅니까? 관심이 없어. 조정 지역입니까? 그럼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대출을 받을 때 상당히 규제를 받아요. 규제 지역이든 또는 과열지구든 조정지구로서 결정이 되면 대출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더욱더 강화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훨씬 커지게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는 집을 또는 투자를 하기 싫어서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세금 부담이라든지 은행 이자율 부담이라든지 조금만 가면은 아마 대출 금리는 6%까지 갈 것 같네요. 6%까지 갈 것 같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출 금리가 몇 프로까지 갔던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건 8%까지 7% 넘어섰거든요. 7%에서 8% 중간 정도의 금리를 유지했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은행 금리가 7%가 되면 부담스러울까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로 움직여요. 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7%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손해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그런 분위기도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경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지수라든지, 지수는 지금 매수자 우위로 일단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공급은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2022년도 가격이 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점을 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니까 우리는 정확한 지표를 근거로 해서 고객들이 설명을 해줘야죠. 미래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단지 우리는 조금 더 전문가답게 전문적인 지표로서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안개가 너무 심하더라. 일산 도로는 안개가 엄청 심하더라고. 자유로가요. 일산 안개가 너무 심해서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내년 가격은 불확실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전문가답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표들. 자,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데. 첫 번째 뭘 고려한다고 했습니까? 비용. 두 번째는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지? 세 번째, 얘를 샀다가 팔면 수익은 얼마나 발생할까? 여기에 근거를 두고 가격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을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두 번째는 제목이 뭐라고요?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게 시장성이라고 해요. 주거용 부동산과 수익은 별로 어울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집 살 때 수익 생각합니까? 집을 살 때 팔면 양도 차익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미 만날 때 헤어질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자, 그 세 가지만 읽어볼까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시작. 그게 어떤 개념인지 잠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시험 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치의 삼면성으로 옳게 연결된 것 찾아라. 이게 1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일단 가볍게 기본 개념은 잡았으니까 쭉 읽어봐요. 지금 앞으로는 안 읽어볼 거니까.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수요자가 아니겠죠. 공급자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또 한 가지 이유가요. 생산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으로 많이 갔죠. 중국으로 갔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였죠? 인건비가 싸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인건비는 우리하고 견주었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가던가요? 방글라데시로 이미 오래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비용이 저렴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게 공급자 입장이었죠. 세계 경제의 축은 지금 두 나라입니다. 불행히도.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미국은 수요를 담당하고 있고요. 중국은 공급을 담당하는 자예요. 공급을 담당하는 자가 그동안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했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의 공급의 축을 담당하는 국가의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급등하니까 우리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게 비용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잠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여러분 고객을 찾아온 의뢰인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새 아파트가 훨씬 비쌉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할 겁니까? 시설이 좋아요, 깨끗해요.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말 안 해도 그자도 다 알고 있고요. 다시 말해봐요. 아파트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원자재 대부분은 다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지금 수입 물가가 너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전문가답게 그럴듯하게라 얘기하는데 사실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고객이 들어볼 때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죠. 시설이 깨끗해요. 그럼 나도 알아요. 근데. 왜 분양가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순간부터 가격이 올라갈까요? 응? 자, 분양을 할 때는 공급이 제한적이죠. 그럼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제약을 하고 있지 않던가요? 청약 점수가 몇 점이 된다는 등등.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시장으로 나오는 순간 수요자들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분양보다는 일반 매매 시장의 수요가 어때요? 훨씬 더 많죠. 그럼 수요가 많으니 가격은 올라가야죠. 전문가답게 컨설팅 하자고요. 왜 아파트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낡았는데 가격은 비쌀까요? 응? 10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10년이 지났으니 낡았죠. 20년이 지났으면 더 낡았겠죠. 근데 왜 가격은 올라갔죠?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자, 전문가답게 물가는 항상 상승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와 실물 자산의 가치를 반비례로 만든다.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인플레는 왜 발생합니까? 경제가 성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해서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 그럼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정당한 거 아니냐? 수익 방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3연성 시작. 다시 시작. 자, 3방식. 자, 결론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달달달 하면 불편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를 투입했을까? 회계학에서는 비용과 원가라는 개념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를 둘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비용은 말 그대로 돈이 빠져나간 게 비용이에요. 그 중에는 자산도 있고요. 돈이 빠져나간 것 중에서 일부는 자산도 있고 일부는 원가라는 개념도 있고 많거래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 필요 없으니까 동의어처럼 보자고요. 시장성, 앞서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시장성이라는 게 뭐였죠? 시장에서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를 고려한다 그랬죠. 너 얼마니? 그럼 나도 얼마쯤 하겠구나. 이렇게 비교한다. 세 번째, 장래 수익을 예측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비교? 이야.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가치를 정의할 때 가격은 교환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가치의 정의가 기억납니까?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장래를 고려하는 게 뭘까요? 오케이. 그럼 수익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70년대부터 수익 방식을 썼고요. 대한민국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수익 방식을 쓰기 시작합니다. 간평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수리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관없죠.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어서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도출돼 버리니까. 수익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원가법.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 뭐라고요? 적산법. 적산법이 뭐죠?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적산법이란 무엇이다?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 필요 없어요. 적산법은 뭐다?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 끝. 다음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실제 거래가 된 사례를 선택해서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겠다. 비교하겠다. 우리 중고 자동차 팔 때 어떻게 하죠? 또는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어떻게 하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이미 중고 자동차죠. 사는 순간 중고지 뭐 이미. 살 때만 새 거고.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렇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내가 가진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얼마일까? 5천만 원. 그동안 타고 다니면서 발생한 감가를 빼주는 거야. 3천. 그래서 2천만 원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다 이렇게 구했죠. 어떻게 해요? 중고 자동차 매장에 전화 걸죠. 무슨 자동차 몇 년씩 하면 바로 가격 나오죠.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과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액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난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임대료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잘 잡아요. 자, 임대료 구하는 방법 뭐라 한다고요? 여기는 용어가 간단하다, 그죠? 임대 사례. 토지 가격은 어떻게 구합니까? 공시지가 가격.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을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 이렇게. 장래 수익을 가치의 정의, 장래 수익을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수익이라는 말은 언제 수익? 장래 수익을 환원시켜서 현재 가액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는 불편한데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일반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각각 해석만 가능하면 가죠. 장래 수익을 환원해서 현재 가액을 구한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을 분석해 보자.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시험 치는 날까지 아마 10번 정도는 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흐름만 파악하세요. 흐름만. 자, 이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그림이. 자, 이걸 우리 법 11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불편해서 안 돼요. 자, 조문 잘 봐요. 11조. 가치의 삼면성 찾으세요. 가치의 삼면성 찾았습니까?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찾으세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가액 구하는 방법만 찾으세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다시요. 가액 구하는 방법만 찾으세요.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분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만 찾으세요. 그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조문대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1호, 2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불편하니까 그냥 방금 했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식을 기억할 거예요. 자, 이게 내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노는 한 문제는 무조건 건져야 됩니다. 집에 친척분이 왔습니다. 아기가 물어보죠. 누구냐고. 말을 못 해주죠. 삼촌인지 오빠인지 형인지. 그러니까 이름 알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들어갈까 말까 그냥 구경만 시켜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원가법이 뭐였죠? 조금 더 한번 연결시켜서 말해봐요. 원가법은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죠. 그 가액을 적상가액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적산법.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 저걸 적산 임대료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구합니다.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사례를 근거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유추하는 거죠. 유추가액이라 그래요. 또는 비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비중가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구합니다. 사례를 근거로 해서 각종 작업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내는 겁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토지요. 이렇게 구해요. 오늘은 구경만 할 겁니다. 세 가지는 공이다 비교 방식이죠.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의 차이점을 2개 찾아보세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비교 방식이란 너 얼마니? 아, 그럼 나도 얼마겠구나. 너가 뭐죠? 사례죠. 그래서 항상 사례가 있어야 돼요. 토지에는 사례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첫 번째 특징. 뭐가 나와 있습니까? 비교 표준지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사례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 사례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최호황이었던 상태였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진 않죠. 내년에 일반적으로 지금 매매값이 한 2.5% 정도 예상을 해요. 지금 지수를 근거로 해서 내년을 예측할 때 KB 국민은행의 지표를 보면 한 2.5, 2.3 내지 2.5 정도를 예상해요. 그럼 내년에 2.3% 정도, 2.5%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집을 가진 자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여러분,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2.5%가 올랐다. 2022년도에. 그럼 집을 가지고 있던 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할까요? 불리할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심해서 내년 말에 인플레가 3%까지 간다면 집을 가진 자는 0.5% 손해봤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물가가 상승한 것만큼 집값이 올라가줘야 집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자산을 보유하는 거죠. 개념 잡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2.5% 상승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는 실질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 2.5 정도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진다는 둥 이런 건 아닐 거라고요. 특히 연끌하신 분들 고민할 말하기가 참 불편한 부분이라서
연끌 중입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지내죠. 심리적인 지금 불안감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선뜻 팔았다가는 그렇게 머지않은 시점에 후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연끌을 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소비를 조금 더 긴축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5년 후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힐링을 하시죠. 그렇게. 구태 지금 섣불리 내놓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자, 그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하나는 요거요. 사정 보정이 있죠. 여기 없죠. 부동산 경기가 급격한 상황에서 거래가 되었대요. 그럼 가격은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되었겠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것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게. 왜 없는지는 다음에 할 때. 자, 세 번째 수익 환원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환원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나눈다라는 겁니다. 환원 이꼴 나누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수익 분석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익 분석법을 적용하는 건물은 백화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이 제도가 먼저 갔던 나라들은 상당수의 건물을 수익 분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들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익 분석법은 백화점만 가능합니다. 백화점을 가면 코너마다 영업하시는 분은 다 다르죠. 우리도 지금 우리 학원 어느 쪽이 큰 도로입니까? 저쪽이 큰 도로입니까? 우리 학원 대각선 쪽에 뭐 하나 있죠. 뉴코아 백화점인가?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코너마다 운영하시는 분은 다 다르죠. 유코아는 뭐가 자기 겁니까? 건물이 자기 거지. 그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자기 건 아니죠. 그럼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은 유코아에다가 임대료를 얼마나 지급할까요? 보증금의 월세? 아니고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 그러면 임차인의 매출액이 수익이 많아지면 임대인의 임대 수익도 많아지겠네요. 그게 수익 분석법. 그러면 우리 학원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원도? 그러면 이 학원의 건물주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항상 저 뒤에 앉아 있겠죠. 몇 분이 수업 듣는지 매번 하고 쉬는 시간마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수강료 얼마 냈냐고.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강 안 하고 그냥 듣는 거야 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뭐가 포착이 안 됩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실제 이 임차 건물의 수익이 얼마인지를 포착할 길이 없습니다. 백화점은 가능합니까? 왜 가능할까요? 100% 전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럼 그날 판매된 것은 백화점이 전부 다 가져가요. 몽땅 다 가져갔다가 한 달간 정산을 하고 자신들이 가져가기로 했던 보통 한 30% 가져가니까요. 25에서 30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음날 계약한 날짜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 그거 받아서 이제 하는 거죠. 괜찮은 방식 아닌가요? 수익 방식이? 이게 전형적인 윈윈이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 수익이 많이 줄었죠. 그럼 임대료 적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식을 하고 있다면 정부가 뭐 착한 임대인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니까.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포착이 곤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목도 봐요. 수익을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이 수익은 누구만 알고 있죠? 임대인이 압니까? 임차인이 압니까? 임차인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모르는 거니까 분석하자 그래요. 제목을 수익 분석법 이렇게 쓴다고요. 지금은 하지 말고요. 첫 번째 시험 문제 블랭크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21년도 32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2개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쉬우니까. 어차피 우리 찍을 거죠? 아니요, 그냥 한 대로 나와요. 똑같이.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된다는 것.